겨우 1,000만 원짜리 폐가 때문에 우는 꼴이라니. 오빠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수야, 법대로 처리될 테니까 소란 피우지 마. 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상 엎어지는 걸 치우고 치매로 뺨 맞으며 아버지를 간병했던 딸에게 돌아온 건 고작 1,000만 원짜리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100억 원을 나눠 가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00만 원짜리 헛간 속에 100억보다 값진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년 후 100억을 손에 쥐었던 그 남매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무릎 꿇은 채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유언장. 장은수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은수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침대 시트를 다시 갈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은수는 이미 6번째 시트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빨래 비누 자국이 검게 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참으세요. 은수는 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몸무게는 70kg이 넘었지만 은수는 이제 익숙한 동작으로 혼자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년이면 무엇이든 익숙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은수는 더러워진 시트를 벗기고 깨끗한 시트를 재빨리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 은수의 팔을 움켜쥐었고 은수는 고개를 돌려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그날 아침 은수는 아버지에게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입술에 댔다가 고개를 돌렸고 미움이 은수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걸레로 옷을 닦아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밀쳐냈고 밥상이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은수는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멍했고 아버지는 은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를 화장실까지 데려갔고 30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빠 재혁이 잠깐 들렀습니다. 재혁은 양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재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혁을 빤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은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재혁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괜찮으세요? 재혁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 재혁은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재혁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혜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혜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아버지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건넸습니다. 은수야, 고생이 많다. 혜진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혜진은 은수의 거친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됐어? 핸드크림이라도 발라.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은수는 혜진이 두고 간 건강보조식품을 찬장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은수가 꿈꿨던 작은 집 한 채의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수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은수는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은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은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난 이 피 같은 돈을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은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멍청하면 억만금을 물려줘도 다 말아먹을 거야. 하지만 현명하면 숟가락을 물려줘도 백만장자가 되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은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무제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개봉식이 열렸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낡은 옷차림으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재혁에게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일체를 상속한다. 시가 약 60억 원.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혜진에게는 현금 40억 원과 주식 일체를 상속한다. 혜진은 눈을 빛내며 재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예상했던 대로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장은수에게는 경상남도 소재본가 장독대 옆 낡은 헛간과 토지 일대를 상속한다. 장부가액 1,000만 원. 변호사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0만 원? 그게 다야? 재혁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은수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은수한테 그 낡은 헛간을 주시다니. 은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은수의 머릿속에는 3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대소변을 받아낼 때마다 헛구역질을 했고 목욕을 시켜드릴 때마다 난처했었고 밥상을 엎으시고 뺨을 맞았을 때 느꼈던 충격.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 온 동네를 울며 찾아다녔던 공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혁은 은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겨우 1,000만 원짜리 폐가 때문에 우는 꼴이라니.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법대로 처리될 테니까 소란 피우지 마. 우리도 할 말은 많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따르는 거야. 혜진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재혁과 혜진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갑자기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멍청하면 억만금을 물려줘도 다 말아먹을 거고 현명하면 숟가락을 물려줘도 백만장자가 되겠지. 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언니. 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아버지 뜻대로 받겠습니다. 재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쓸데없이 법적 다툼 벌이지 말고.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은수는 착해. 그럼 우리는 먼저 갈게. 두 사람은 변호사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자리에 남아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경상남도 소재본가 장독대 옆 낡은 헛간과 토지 일대. 은수는 그 헛간을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무언가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유언장을 접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가 주신 숟가락이 뭔지. 은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은수는 버스를 타고 경상남도로 향했습니다. 낡은 헛간이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숨겨진 비밀.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혁은 은행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담보로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겠죠? 은행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가치가 60억 원이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습니다. 재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자는 문제 없어요. 제가 투자할 사업은 1년 안에 2배 수익을 낼 겁니다. 재혁의 눈빛은 욕심으로 빛났습니다. 재혁은 그 돈으로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었습니다. 재혁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1,000만 원짜리 헛간 받고 울고 있을 텐데 난 벌써 100억대 사업가가 되는 거야. 재혁은 은행을 나서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재혁은 건물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전부 맡길 테니 알아서 해주세요. 전 사업 확장하느라 바빠서요. 재혁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백화점에서 혜진은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혜진은 가방 하나를 집어들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신상이죠? 포장해 주세요. 혜진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혜진의 손에는 이미 여러 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거울 앞에서 가방을 들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40억이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혜진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나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40억을 주셨어. 오빠는 60억짜리 건물 받았고.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와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은수는 시골 헛간 받았대. 1,000만 원짜리. 불쌍하지? 혜진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없었습니다. 그 무렵 경상남도 시골 본가에서 은수는 낡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수는 헛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헛간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은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헛간 안에는 낡은 장독대와 나무 선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바닥을 쓸고 벽을 닦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은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헛간 안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수는 헛간의 구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은 두꺼운 흙벽이었고 천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문득 헛간 안의 온도가 바깥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은 더웠지만 헛간 안은 시원했습니다. 은수는 온도계를 가져와 헛간 안팎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헛간 안은 바깥보다 10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은수는 습도계도 확인했습니다. 습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연 숙성고였구나. 은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수는 헛간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흙벽이 온도를 조절하고 나무 천장이 습도를 유지하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수는 청소를 계속하며 벽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벽면 한쪽이 다른 곳과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은수는 그곳을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벽이 움직였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벽을 밀었습니다. 벽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장류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콩 선별 방법, 소금 농도 조절, 숙성 온도와 시간, 발효 상태 확인법.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노트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이 헛간에서 전통 장류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헛간의 환경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다. 은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은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헛간의 가치를 알아본 거겠지. 내 오빠와 언니는 큰 돈만 보고 작은 지혜를 못 본단다. 하지만 넌 다르다. 넌 3년 동안 나를 돌보며 인내와 헌신을 배웠어. 이 비법과 헛간은 내 인내에 대한 보상이야. 이걸로 내 인생을 읽어라. 아버지가 믿는다.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노트를 펼쳐놓고 연구했습니다. 은수는 인터넷으로 전통 장류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프리미엄 전통 된장과 간장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비법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해. 은수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초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은수는 간병 후 남은 보증금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은수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헛간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헛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1,000만 원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은수는 총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은수는 재료 구입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국산 콩, 천일염 항아리. 한편 서울에서 제역은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역은 5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초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역은 추가 대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역의 휴대폰에는 은행에서 이자, 납부 안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자가 이렇게 많아? 제역은 휴대폰을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혜진은 친구의 소개로 해외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혜진은 10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달 만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혜진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손실이 30%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습니다. 혜진은 옷장을 열어 명품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방들을 올렸습니다. 은수는 재료를 구입해 헛간으로 날랐습니다. 은수는 콩을 씻고 삶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정확히 비법대로 따라했습니다. 은수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은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은수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은수는 장독대에 항아리를 올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은수는 100억의 껍데기가 아닌 1000만 원 속의 지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은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3통과 의뢰. 한 달 후 은수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박만복 전통 한식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신가? 박만복 장인의 목소리는 굵었습니다. 은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수라고 합니다. 아버지 장태준의 딸입니다. 박 장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 장인은 은수를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태준이 딸, 들어오게. 박 장인은 은수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은수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박 장인은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박 장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장인은 페이지를 넘기며 노트를 읽었습니다. 박 장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걸 자네가 가지고 있었군. 박 장인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장인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와 나는 50년 지기야. 우린 함께 이 비법을 연구했지. 은수는 박 장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박 장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천재였어. 재료와 온도, 시간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해했지. 하지만 자식들이 문제였어. 박 장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는 늘 걱정했어. 큰 돈만 물려주면 자식들이 망할 거라고. 은수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장인은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여기 왔나? 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법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박 장인은 은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장인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업장에서 사흘 밤낮을 버텨야 해. 현대 도구는 하나도 쓰지 말고 전통 방식으로만 재료를 준비하게. 그걸 해내면 내가 자네의 멘토가 되겠네. 은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박 장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게. 그날 밤 은수는 박 장인의 집 사랑채에서 잤습니다. 은수는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 장인은 은수를 깨웠습니다. 은수는 박 장인을 따라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작업장에는 콩 자루와 항아리 그리고 전통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콩을 골라내고 씻고 삶고 메주를 만들게. 사흘 안에 끝내야 해. 박 장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수는 콩 자루를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손으로 콩을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상한 콩과 벌레 먹은 콩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아팠지만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은수는 콩만 골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콩 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은수는 10번도 넘게 우물을 오갔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은수는 계속 물을 길었습니다. 해가 지자 콩 삶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수는 장작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은수는 장작을 패고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와 눈물이 났지만 은수는 불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수는 솥 앞에 앉아 콩이 익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온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 장작을 넣어야 했습니다. 은수는 졸음과 싸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재혁은 은행 지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추가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수익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대출 심사가 어렵습니다. 재혁은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쟁 업체에 다 빼앗깁니다. 지점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혁은 은행을 나서며 휴대폰으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은 결국 사채업자를 통해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은행의 3배였습니다. 재혁은 그 돈으로 경쟁업체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재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재혁은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내가 업계 1인자가 된다. 재혁의 눈빛은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에서 혜진은 낯선 남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음 달에는 원금도 갚겠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믿어보죠. 남자들이 나가자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알아서 해.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아버지 재산 받았잖아. 나만 힘든 줄 알아? 재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투자 잘못해서 날린 거잖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재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던지며 울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은수는 메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손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찧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떨어질 것 같았지만 은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박장인은 가끔 작업장을 지나가며 은수를 지켜봤습니다. 박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인정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은수는 마지막 메주를 완성했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의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장인이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장인은 메주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박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합격이네. 박장인은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수는 박장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네의 멘토야. 태준이가 물려준 지혜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겠네.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장인은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주일 후 서울에서 재혁은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재혁이 인수하려던 회사에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면 건물 담보 가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재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함정입니다.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재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의 60억짜리 건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은수는 박 장인의 도움으로 지역 협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은수는 조합장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조합장은 은수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초기 유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수는 헛간으로 돌아와 생산 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은수는 브랜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 은수는 낡은 작업대 위에 노트를 펼쳐놓고 첫 제품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건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혁은 차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60억이 이렇게 날아가다니.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혁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재혁의 100억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헛간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챕터 4전환. 3개월 후 재혁은 강남구청 부동산 등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등기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60억 원짜리 건물이 30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쥐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혁은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정리했습니다. 50억 원 대출에 이자와 사채 10억 원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5억 원뿐이었습니다. 재혁은 통장 잔고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억이 5억으로 줄었다고?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재혁은 은행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재혁은 차에 앉아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건물 팔았어. 전화 너머로 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 팔았다고? 오빠가 미쳤어? 재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주식으로 얼마나 날렸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재혁과 혜진은 남은 돈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재혁은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혜진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재혁과 혜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혜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재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난 더 이상 내 뒷바라지 못해. 혜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오빠한테 기대 안 해. 잘 살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헤어졌습니다. 재혁과 혜진의 남매 관계는 돈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상남도 헛간에서 은수는 첫 제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박 장인의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숙성시킨 김치를 꺼냈습니다. 은수는 뚜껑을 열고 김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발효가 완벽했습니다. 박 장인은 김치를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 태준이의 비법이 살아있군. 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수는 제품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직접 디자인한 라벨을 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라는 글자가 소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은수는 간단한 소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에는 낡은 헛간과 은수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3년 간병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짜리 헛간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압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50대와 60대 시청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개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00개가 팔렸습니다. 은수는 혼자서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0대 중반의 남자가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은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라고 합니다. 이커머스 전문가입니다. 은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는 정우를 헛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우는 헛간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환경이 천연 숙성고라니 대단합니다. 정우는 은수에게 사업 확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온라인 판매는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유통망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은수는 정우의 진지한 태도에 신뢰가 갔습니다. 보수는 얼마나 원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 분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철학이 좋아서 온 겁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꺼내 물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은수는 정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추진했고 배송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매출은 한 달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은수는 정우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수와 정우는 헛간 옆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맥주 캔을 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수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형제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만 쫓으면 가족도 사업도 다 잃는다는 걸요. 은수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 아픔을 압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은수와 정우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동지가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은수는 헛간 옆에 작은 한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초기 사업 이윤을 모아 2억 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한옥은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은수는 3년 전 꿈꿨던 작은 집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은수는 한옥 마루에 앉아 낡은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헛간은 이제 은수의 보물이었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편 혜진은 청담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월세가 싼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언니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수는 유원장 개봉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이 1000만 원짜리 헛간을 비웃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은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도 제 삶이 바쁩니다. 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관악구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재혁은 옷까지 몇 벌만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재혁은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은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헛간으로 수억 매출 올린 효녀 기업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혁은 화면 속 은수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수는 낡은 헛간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 재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재혁은 아버지가 100억을 미끼로 자신들을 시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은수는 한옥마루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돈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은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5절정. 1년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공중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카메라가 은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은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헛간으로 수백억 원대 기업을 일구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를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3년간 간병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은수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고 은수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장은수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50대와 60대 시청자들은 은수를 지혜의 CEO라고 불렀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은수의 회사에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고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정우는 긴급히 서버를 증설했고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 후에는 50억 원, 6개월 후에는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수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은수는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낡은 헛간에 초심의 숙성실이라는 나무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수는 매일 아침 헛간을 찾아가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읽었습니다. 은수는 직원들에게 높은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은수는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윤보다 신뢰가 우선입니다. 직원들은 은수의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은수의 회사는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회사 1순위로 꼽혔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월세방에서 재혁은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장은수 대표의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가 올해 매출 2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 은수가 나타났습니다. 은수는 헛간 앞에서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0억이라고?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은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수는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재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깨진 창문. 재혁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1,000만 원짜리 폐가가 200억이 됐다고?
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비웃었던 헛간이 수백억대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재혁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혜진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헬쑥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재혁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은수 봤어? 뉴스에 나왔어.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봤어.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수한테 가보는 게 어때?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하고 도움을 청해보자. 재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상남도의 은수 회사 앞에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재혁과 혜진이었습니다. 재혁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혜진은 색이 바랜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회사 정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혜진은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들어가는 거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은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옆 골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은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은수는 정우와 함께 공장 시차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골목에서 뛰어나와 은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수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재혁과 혜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언니. 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우리 피를 나눈 가족 아니니? 좀 도와줘. 재혁은 얼굴을 들어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몫을 조금만 돌려줘. 우리 정말 힘들어. 은수는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은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정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은수는 재혁과 혜진을 낡은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수는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일어나서 은수를 따라갔습니다. 헛간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온도계와 습도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헛간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빠와 언니가 이곳을 뭐라고 했는지.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쓰레기라고 했죠. 겨우 폐가 때문에 온다고 비웃었죠. 은수는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헛간은 천연 숙성고입니다. 돈으로 만들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은수는 재혁과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와 언니에게 100억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100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재혁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사업이 이렇게 될 줄. 은수는 손을 들어 재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빠는 욕심에 눈이 멀어 사업을 망쳤어요. 언니는 허영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죠. 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은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할 때 가족이었나요?
오빠와 언니는 가끔 들러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가셨죠. 은수는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잃은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재혁은 은수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은수야. 조금만 도와줘. 은수는 재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오빠와 언니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은수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헛간 안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는 정우가 기다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은수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음 날 은수는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은수는 직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헛간 옆에 대규모 현대식 공장을 짓겠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는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건축 계획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초심의 숙성실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헛간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 업체들이 모였습니다. 박장인도 참석했습니다. 박장인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자랑스러워 하겠네.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수는 한옥마루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헛간은 고요했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증명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지혜로 성공했어요.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아버지의 지혜와 자신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은수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헛간의 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그해 가을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국 뉴스룸은 긴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전국 김치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식품 안전 문제를 다뤘습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마트에서 김치를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식품업계 전체가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은수의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모든 김치 제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주문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긴급히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대형 유통업체에서 계약 파기 통보를 해왔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5개 유통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비자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김치 자체를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은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지하도에서 재혁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재혁의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편의점 앞에 버려진 박스를 주우며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식품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김치 업체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를 생산하는 장은수 대표의 회사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혁은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재혁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돈만 아는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어. 재혁은 리어카를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도 결국 우리처럼 되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경상남도 은수의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수와 정우 그리고 임원 5명이 모였습니다. 정우는 화면에 재무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매출이 90%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 직원 급여 지급도 석 달 후면 어려워집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직원 감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을 자르는 건 마지막 방법입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회사 자체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은수의 회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초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은수는 응접실에서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투자자 대표는 서류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장 대표,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자자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영 방식은 지나치게 감성적입니다. 직원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이윤 추구에는 소극적이죠.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보세요. 직원들 월급 주느라 회사 자금이 바닥났잖아요. 은수는 2주먹을 쥐었습니다. 투자자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투자금 20억 원을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소송 들어갑니다. 투자자들은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은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낡은 헛간으로 갔습니다. 은수는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년 간병의 고통, 1,000만 원 유산의 절망, 그리고 지금의 위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선반에서 아버지의 비법 노트를 꺼냈습니다. 은수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 글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지가 접혀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장이 욕심에 휩싸일 때 너는 정직함으로 버티라.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승리다. 은수는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은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인가요? 은수는 헛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은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박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장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수야, 무슨 일이냐? 은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장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야,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직원을 줄이고 생산을 축소해라. 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면으로 돌파하면 안 될까요? 박장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면 돌파라니? 무슨 소리냐? 은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장인은 반대했습니다. 은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버티라고요. 박장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박장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알았다. 내 뜻대로 해봐라. 은수는 전화를 끊고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전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정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그럼 회사가...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정직한 길입니다. 우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이 결정으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은수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 제품 리콜과 환불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외쳤습니다. 대표님, 그럼 회사 자금이 바닥납니다. 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도 투입하겠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투자금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한옥을 팔아서라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제 월급 반납하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씩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요.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는 임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수는 한옥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두려웠습니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혁과 혜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정직함으로 버티라는 그 말을요. 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헛간의 문이 살랑거렸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직함으로 위기를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버지를 믿어. 은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은수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해 있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은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은수를 주시했습니다. 은수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는 오늘부터 전 제품 리콜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여러분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은수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희는 식품안전처에 전면적인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생산시설 전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환불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제 개인 재산도 투입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사가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은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는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수는 긴장이 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즉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는 은수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장은수 대표의 파격적인 투명 경영 선언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은수의 기자회견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은수의 결정으로 들끓었습니다. 일주일 후 식품안전처는 은수의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관 5명이 헛간과 공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검사관들은 온도계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책임 검사관은 헛간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천연 환경은 처음 봅니다. 검사관은 온도와 습도를 측정했습니다. 연중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네요. 놀랍습니다. 은수는 검사관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원재료 출처, 생산 과정, 유통 경로. 은수는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식품안전처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식품안전처장은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천연 숙성고의 환경이 유해 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처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식품업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뉴스는 즉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은수의 정직함과 과학적 증거가 결합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순식간에 신뢰로 전환되었습니다. 50대와 60대 시청자들은 은수를 신뢰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업가가 진짜 기업가다.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 평생 먹겠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5,000건, 일주일에 3만 건. 은수의 회사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달 후 은수의 회사 매출은 위기 전보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침체기를 겪는 동안 은수의 회사만 성장했습니다. 은수의 회사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은수의 회사는 김치 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습니다. 업계 1위였습니다. 은수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은수는 기업 윤리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은수는 어디든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대학 강연에서 은수는 말했습니다. 3년 간병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인내와 헌신을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은 은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저는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수는 3년 간병으로 잃었던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지하도에서 재혁은 신문을 주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은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정직한 기업가 장은수였습니다. 재혁은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재혁은 리어카를 끌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거액을 잃을 줄 알았는데 국민 영웅이 됐어. 재혁은 자신이 경멸했던 정직함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은 괴로워하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구로구 원룸에서 혜진도 텔레비전으로 은수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방송에서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혜진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전라남도 박장인의 집에서 박장인은 은수의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장인은 휴대폰을 들고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박장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수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유산의 가치를 네가 완벽히 증명했다.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장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게야. 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은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달 후 은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수는 회사 강당에서 직원들과 언론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혜를 계승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은수는 재단 설립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 재단은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은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은수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은수는 정우를 소개했습니다. 정우 씨가 재단의 첫 이사직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는 은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정우는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재단 운영에도 많은 돈이 들 텐데요. 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돈이 아니라 신뢰와 지혜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니까요. 정우는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원룸에서 은수의 재단 설립 뉴스를 봤습니다. 재혁은 마지막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만나자. 혜진은 재혁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은수한테 가보자. 마지막으로.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혜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2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수는 한옥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헛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는 위기를 정직함으로 극복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증명했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정직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승리다.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맞았어요. 정직이 승리였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돈이 아니라 신뢰와 지혜만이 영원한 자산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과 혜진은 경상남도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경상남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은수의 회사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일주일 후 은수는 공장 시차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은수 옆에서 서류를 들고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건물 옆 골목에서 두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재혁과 혜진이었습니다. 재혁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색이 바랜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우는 재혁과 혜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은수야, 제발 부탁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우리 피를 나눈 가족 아니니? 재혁은 얼굴을 들어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재혁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몫을 조금이라도 돌려줘. 우리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혜진은 은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은수는 두 사람을 말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재혁과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두 사람을 낡은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우는 차에 남아 기다렸습니다. 은수는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헛간 안은 여전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온도계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과 혜진은 은수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빠와 언니가 이 헛간을 뭐라고 했는지.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쓰레기라고 했죠. 겨우 폐가 때문에 운다고 비웃었어요. 은수는 헛간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헛간은 1년 내내 온도가 15도로 유지되어 습도는 60%로 일정하죠. 은수는 재혁과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이런 천연 환경은 돈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진짜 유산이었어요. 재혁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은수는 손을 들어 재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명언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자식들이 멍청하면 억만금을 물려줘도 다 말아먹을 거고 현명하면 숟가락을 물려줘도 백만장자가 된다고요. 은수는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60억짜리 건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투자했고 결국 모두 잃었죠. 은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40억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치와 허영에 빠져 탕진했죠.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오빠와 언니의 어리석음이었어요. 100억을 줘도 다 잃을 거라고 예견하셨던 거예요. 재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00억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 의지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은수는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돈이 아니라 자립의 가르침이었어요. 혜진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은수는 혜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오빠와 언니가 잃은 100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은수는 공장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시겠어요? 최저임금이지만 숙소는 제공해 드릴게요. 재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청소? 나보고 청소를 하라고? 재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스스로 일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재혁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60억짜리 건물 주인이었는데 청소를 해? 말도 안 돼. 재혁은 은수를 노려봤습니다. 넌 지금 날 모욕하는 거야? 우리가 불쌍해서? 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욕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기회예요. 재혁은 헛간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혁은 공장 앞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내 밑에서 일을 해야 돼? 난 오빠야, 오빠. 재혁은 공장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헛간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은수야, 나는 정말 후회해. 혜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어. 돈만 보고 내 헌신을 비웃었지.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내 제안을 받아들일게. 청소라도 뭐라도 할게. 은수는 혜진을 도와 일으켰습니다. 은수는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니, 다시 시작하세요. 혜진은 은수를 꽉 안았습니다. 혜진은 은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수는 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년 후 은수는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 김치는 국내 최고의 전통 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수는 여러 권의 경영서를 출간했고 기업 윤리 강연으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은수의 재단은 100여 명의 소상공인을 도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은수는 정부로부터 모범기업인 상을 받았고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은수는 한옥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수의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수는 낡은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헛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초심의 숙성실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마루로 올라와 은수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도 나이가 들어 머리에 백발이 섞였지만 여전히 은수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대표님, 내일 강연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대표님께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헛간 문이 살랑거렸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지혜였다는 걸요. 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수는 재혁과 혜진의 비극적인 몰락을 떠올렸습니다. 재혁은 결국 홀로 쓸쓸하게 살다가 연락이 끊겼고, 혜진은 은수의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조금씩 삶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땀을 떠올렸습니다. 3년 간병의 고통, 1,000만 원 유산의 절망, 사업 위기의 두려움. 모든 것이 은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준 마지막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1,000만 원짜리 헛간은 100억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은수는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땀이 결국 인생의 가장 값진 유산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공. 그것이 아버지께서 은수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헛간을 비췄습니다. 은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헛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수는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헛간 안에는 아버지의 비법 노트가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다. 은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는 헛간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은수는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50대와 60대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헌신이 조롱받지 않는 세상, 정직이 승리하는 세상, 지혜가 돈보다 값진 세상. 은수는 그런 세상을 증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우리 꿈속에서 만나요. 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남긴 1,000만 원짜리 헛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정직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100억 원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시험하는 도구였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 눈앞에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의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헌신과 땀, 정직과 지혜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유산입니다. 은수는 3년의 고통과 1,000만 원의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정직함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지혜로 성공을 이뤘죠. 반면 100억을 손에 쥔 남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